자, 2014년 9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사는 사실은 시험지가 제가 그 전체적인 분석표를 여러분 드렸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좀 완화적인 표현을 써놨지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좀 많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안 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굳이 똑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른 단어를 써서 사실은 조금 더 정답률을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문제 수준이 사실 조금 높았다기보다는요.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든 점수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또 약간 시험장에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그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도 사실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쉬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잘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직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 자료를 처음에 제가 좀 빠르게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4월 19일날 시행됐던 국가직 9급 한국사 영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2012년, 13년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실제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밸런스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출제 문항 유형 분석을 해놨는데 그 단순 문답형이 이번에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예년보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료를 주고 사료라든가 또는 뭐 변형된 자료를 주고 물어보는 그 문제 말고 그냥 그 문제 걸리고 선지 바로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넘어와서 시대별 분석입니다. 자, 시대사도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일정 정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좀 예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이제 이후에 지방직이나 서울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근현사 부분은 항상 내 한국사 공부에 그냥 3분의 1 정도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래 공부하던 패턴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에만 정은대사가 한 16문제 정도 나왔고요. 근현대사가 4문항. 그래서 근현대사가 작년보다 한 2문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적게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선사라든가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근세라든가 근대태동기 이런 밸런스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근대 태동기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대 태동기 문제만 6문제야. 그러니까 보통 조선후 기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이 또 요 밸런스를 잘 안 맞춥니다. 이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류사별로 가볼게요. 자, 밑에 나와서 분류사 보시면 정치사가 55%. 그래서 선사를 따로 빼면 10문제고요. 선사까지 정치사에 집어넣으면 11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사의 시작도 정치사고 끝도 정치사야. 그러니까 정치사로 시작해서 정치사로 끝날 만큼 정치사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사 문제에서 사실은 난이도를 높이는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현대사 문제를 많이 내거나 또는 문화사 문제를 많이 내고 문화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변별력을 높이는 이런 식의 한국사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특징은 뭐냐면 올해 사회복지직 문제 나왔을 때도 문화사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근현대사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는 되게 높았어. 그래서 정치사에서 사실은 조금 지저분한 것들로 많이 좀 어렵게 했었는데 그런 경향이 국가직 9급에서도 사실은 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별 분류. 그래서 경제사는 2문제, 사회사 2문제, 그 다음에 문화사 5문제. 요거는 여기 분류사는 그냥 요 정도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건
보면 최근 몇 년간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사에서는 움직여도 분류사에서는 보면은 정치사를 한 50%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문화사가 나오고 경제사회사가 문제가 적은 요 폼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분석. 주제별 분석은 그 이제 워낙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장독립전쟁 쪽에서 제일 중요한 한조 한조. 그래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강복군, 조선의용대. 우리가 한조 한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강복군, 제일 잘 나오는 한국강복군이 뭐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에서는 뭐 노급. 노급도 뭐 고대 토지제도를 얘기할 때는 낼 게 노급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국왕의 업적이라고 말할 때 누가 뭐래도 고려 전체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와? 무조건 고민왕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고민왕. 그래서 고민왕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늘 그냥 고민왕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고민왕은 공부하실 때 늘 그냥 한 문제 배정돼 있다. 그리고 고민왕은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는 테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고려 고민왕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의 영종조. 특히 조선의 정조. 누가 뭐래도 조선 전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다? 무조건 정조다. 그래서 정조는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조식의 편찬물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정조도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조선의 정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세종이죠. 그런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정치적 업적도 잘 내지만 세종 때 문화 파트를 잘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세종 때 문화로도 분류되기도 하고 근세 문화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만세운동 중에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회운동.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1운동.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한 획을 그은 이제 큰 사건이죠. 그래서 3.1운동 문제도 그대로 나왔고요. 3.1운동 문제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현대사에서 우리가 현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분단까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분단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대한민국 수립 과정.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새로운 유형이고 좀 많이 까탈스럽게 나왔어. 그래서 그 해방의 공간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래도 1945년 몽양 여운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몽양 여운형이라든가 또는 그 뭐 한국민주당의 활동 또는 뭐 안재홍. 근데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정당 이름을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통일이라고, 통일.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관념과 통일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통일은 안 나왔어요. 그쵸? 통일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주제가 없었고 대신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근데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실 때는 어느 정도 회독이 좀 많이 되시기 전에 미리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을 너무 많이 하시면 좀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대신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4.19 혁명,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독재 정권 강화와 관련된 개헌 과정들,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고, 요건 이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연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19 혁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4.19 혁명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나오던 주제들이 또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색다른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해반의 공간 속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들을 찍어서 물어봤던 거. 요거 이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사회 모습. 고구려 사회 모습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장발미인 관나부인은 사실은 2012, 근데 그 관나부인이 역사에서 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이거 시험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자, 근데 관나부인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2012년 사실은 7급 근데 기출 문제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급 기출 선지랑 요거를요 서로 되게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내가 9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7급 문제를 왜 풀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7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9급 문제를 왜 풀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의 룰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썼던 것들을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공민왕 선지도 그래요. 공민왕 선지는 사실은 그 사료 있죠. 그거 바로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2013 서울시 첫 문제 공개된 거.
그게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이현종이 그 공민왕한테 이제 변발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수업 시간에서 사실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 조카들이 충정이 갑자기 죽으면서 급히 그러니까 이제 강릉 대군으로서 그 이제 베이징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귀국에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 바로 초기의 얘기. 그 상황이 작년 서울시에 나왔던 건데 그대로 이번에 사료에서 그대로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기출이 기출을 불러요. 그래서 기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는 그냥 내가 OX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 하셨더라도 나중에 시험 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스캔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고려 사회 모습,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능 같은 데서나 예전에 봤었던 그러니까 그래프, 역사에서 그래프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과하게 꺼냈어. 그래서 그래프를 무려 3개나. 그것도 중국과 일본 그래프까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얼마나 급하게 꺼냈는지 그래프의 연도를 다 맞추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원래 그래프를 그렇게 꺼낼 때는 연도를 맞춰야 돼. 그래프를 손을 대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1600년 17세기부터 보여주고 싶으면 17세기 그래프를 3개의 국가를 딱딱 맞춰야 돼. 연도를. 원래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그런데 보시면 연도도 잘 안 맞아.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를 막 끌어다가 넣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보여주고자 하는 초재자의 또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앞으로도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험을 지금 보고 있냐면 그 20분 내에 20문항을 풀고 20개의 마킹을 끝내는 시험을 보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한국사는 또 그런 과목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사는 그 사실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는 100점, 110점, 115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왜냐하면 시간을 세이브 시켜서 다른 과목에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맞추는 것도 맞추셔야 되는데 빨리 푸셔야 된다고. 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확하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를 하나 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선사시대. 1960년대 발굴된 구석기 유적. 앞으로 나 이제 수업할 때 그 연도까지 다 말해줘야겠어. 그래서 그런 사실은 좀 여러분을 당황시킬 만한 문제가 사실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유형별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제가 밑에 또 하나 써놨는데 원래 역사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의 전후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리을을 주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 순서로 맞춰봐라.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보통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이제 만약에 자료 같은 걸 하나 주고 위에 자료 밑에 자료에서 가운데 빵굴 뚫어놓고 가. 그래서 요 사이에 가시기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요렇게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요번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나 뭐 올해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항별 분석. 그래서 자, 이제 번호별로 해서 제가 요건 이제 S책형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요. 자,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출제 주제와 유형, 그다음에 난이도도 제가 옆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최고 난이도 문제와 변별력 구별 문항 해서 해놨는데, 자, 일단 5번. 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복직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운형, 그다음에 이제 뭐 송진우, 그다음에 이제 그 안재홍과 관련된 그 정당 단체 찾는 문제, 그 문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회 모습.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나부인 문제. 장발민.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를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지 1번부터 4번까지 그 안에 있는 게 모두 구석기 유적지였어요. 모두 구석기 유적지고 1960년대 남한과 북한이 각각 발굴한 구석기 유적지가 뭐냐. 이게 이제 사실 문제였다고. 그래서 좀 사실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최고 난이도 문제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운데다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의 형률제도.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늘 쓰는 표현이 있다고요.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식의 표현이야. 그래서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법률이 없으니까 고려는 관습법을 나머지는 적용했다. 관습법에 따랐다. 나머지 사안들은.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문장인데요. 요 똑같은 문장을 억지로 단어를 바꿔놨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말 정답을 주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답 주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틀리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도가 보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의 인구 변화 그래프 중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 문제는 맞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혀 버리면 사실은 맞춰도 약간 좀 아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 푸시되 굉장히 빠르게 또 푸시고 정확하게 푸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지방직 대비. 자, 요번 이제 그 국가직이라든가 경찰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지금 대체로 작년보다 난이도가 다 높아졌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엔.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은 올해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도 만약 여러분이 좀 시험지가 어렵다.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 어떻게든 그 안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한 5문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시험지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20개의 문제가 다 어려운 시험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탁 시험을 볼 때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결정하는 몇 개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몇 개가 나한테 한국사 전체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20문제 전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재밌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 몇 개가 있으면 나머지 여러분이 틀리지 말아야 될 15문제도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틀리는 건 정말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틀렸어. 그건 정말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사실 대부분 다 틀릴 거거든. 대부분 다 틀린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말고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도 제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당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해버리시면요. 그러면 저희 시험이 한 문제가 틀리면 그러니까 2문제만 틀리면 그냥 10점 날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믿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흔들리면요 10점, 20점 그냥 시험장에서 날아가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10점, 20점을 올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내가 넋 놓고 그 자리에서 1, 20점 날리는 건요 정말 몇 초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시고 틀리는 문제 내가 봐서 이렇게 당황스러우면 남들도 틀린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직 자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실 때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막 지역적인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또 너무 지역적인 거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계속 회독을 하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 풀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각종 문제집 풀었던 문제들, 그런 데서 좀 어려운 것, 또 지엽적인 거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확인하셨던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다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본 이제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이제 와서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요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올해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너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여러분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엽적인 애가 나오면 어차피 다 같이 틀릴 거예요. 틀리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시정시험에서 자, 평정심을 이제 유지하시고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해법국사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 같이 이제 나왔던 그 연계 자 분석을 제가 거기다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제가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꺼내놓고 있었죠? 이러고 시작했구나. 자,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문제 1번. 여러분, 제가 앞에 총평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으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맞추셨던 조금 쉬운 문제는 제가 조금 빠르게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건 조금 천천히 이렇게 제가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삼국시대 금성문 그랬는데 얘는 너무 귀염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보면 일단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정보 중에 사실은 여기서 웬만한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사실 이해를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속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금속문. 그러면 광개토대왕릉비, 중원고구려비 뭐 한 요 정도로 딱 국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게 다른 비문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안으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 군대가 신라의 영토에 주둔했다. 자, 그런데 요거 갖고는 사실 조금 헷갈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 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신라 왕을 호칭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동이 매금이라고 한다. 요 표현 저희 수업할 때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 보여준다? 바로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자, 중심은 누구야? 고구려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뭐야? 동쪽 오랑캐고. 그리고 신라의 왕은 뭐라 그래요? 이게 속방국의 왕이잖아. 속방국의 대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진 않고 매금이라고 부르죠. 매금. 그죠? 이게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지.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사실은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광개토대왕비 아니고요. 뭐 지방고구려비 아니고요. 그다음에 영일냉수비 아니고.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얘는 자, 2번 갑니다. 자, 신라 하대. 자, 불교계 자, 새로운 경영 알려주는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요. 자, 불림문자. 자, 이걸로 불림문자로 끝났네.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거지. 뭐에 대한 반박이야? 기존에 있었던 원래 불교에 대한 반박이잖아. 그런데 원래 불교가 그 인도에서 만들어질 때는 그냥 불교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온 거지. 왜? 불교는 개인의 탈만 강조하니까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중의 구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 뉴 불교가 등장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대승 불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내가 크게 키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뉴 불교가 등장하는 순간 원래 불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불교는 여기에 대비해서 소승불교가 되는 거지. 원래 이들을 이렇게 부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두 불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소승불교는 나중에 어디로 전래되냐면 동남아시아로 전래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남망불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디로 전래되냐면 동북아시아로 전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래된 불교는 뭐예요? 대승불교 아니야, 대승불교. 그래서 이 불교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으로 전래되는 거지. 그런데 이 이제 중국에 들어온 이 불교가 당나라식에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중국의 또 다른 뉴 불교가 하나 등장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중국화된 불교인데 그 중국화된 불교. 그래서 아주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불교를 뭐라 그래요? 선종불교라고 하지. 그러니까 원래 이전의 불교는 뭘 중시하는 거야? 원래 이전의 불교는 경전을 중시하는데 이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에 대해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들이 다 모인 합보다 훨씬 더 큰 그 무언가다. 그래서 진리 전체는 한 방에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참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새로운 뉴 불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화된 불교라 그러죠. 중국화된 불교.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선종불교라고 하는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이라고 하는 구분은 인도 불교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야? 철저하게 중국 불교에만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불성임을 알고 그다음에 견성오도. 그래서 이제 자료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화된 불교, 뉴 불교. 바로 선종불교가 되는 거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선종불교의 사변적인 세계관은 나중에 누구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야. 성리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상의 대표라고 하는 유학의 대표인 성리학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선종불교처럼 철학적인 사유의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둘이 좀 많이 유사성을 갖고 있잖아. 자, 밑에 내려볼게요. 1번. 전제왕권의 강화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했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랬어요? 왕권 강화는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권위를 강조하는 교종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왕권 강화와 가장 밀접한 건 뭐예요? 화엄종이라 그랬잖아요. 화엄일성 법계도. 기억나시죠?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이 화엄종의 대표, 그럼 우리가 누굴 기억해요? 의상. 그리고 의상은 항상 누구 옆에 있다? 문무왕.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상과 문무왕 우리가 연결해서 자, 해동, 화엄종, 개창. 자, 그거 관련돼서 자, 얘기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지방에서 새로이 대도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때요? 맞잖아요. 이런 반질서적인 경향과 호종이 딱 맞는 거지. 그래서 호족들이 이 선종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왕진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고 노력하에 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표현이 약간
거슬렸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딱 하나. 요 표현 3번 선지만 약간 거슬릴 수 있어. 그런데 왕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설지에 써놨어요.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런데 선종은 지방 호족들과 많이 좀 밀착돼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제 구산 선문이 많이 발달하고 선종이 자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갈게요. 인도까지 가서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이야. 이런 건 무조건 건드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선종 불교는 인도로 가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불교가 없으니까 인도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헷갈리지도 않은 거예요. 되셨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 불교는 가장 중국화된 불교라고. 되시죠? 네, 그게 무조건 틀리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이제 3번 선지가 약간 거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평이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